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집단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7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수 학습입니다. 교수 학습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거가 이 교수 학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 상담에 관한 이론 강의 그리고 집단 연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교수 학습,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연습을 수업 안에서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 안에서 집단이나 집단 상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구조화 활동과 비구조화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교수 학습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학습이에요. 경험학습은 이 집단이라는 거는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론을 듣고 강의를 듣고 지식을 공부하는 걸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실제 내담자나 집단원을 만나서 뭔가 실질적인 그런 과정, 체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지식만 배워서는 어렵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수련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는 것도 이 경험학습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 집단은 아니고 교육을 위한 실습 집단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자기 개방 수준을 스스로가 가능한 만큼으로 정하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실습 집단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집단원들이 개방을 안 하면 별로 실습을 해도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개방을 하는 거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또 개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기도 하고 뭐 개방 안 한 분도 계시고 또 각양각색의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방 수준을 스스로가 정한 만큼을 해야지 본인이 이제 개방을 이만큼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부담을 준다거나 리더가 좀 더 개방을 해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내가 개방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덜컥 더 많이 개방을 하게 되면 그게 치유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단원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학습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찰학습이에요. 관찰학습은 우리가 실습을 할 때도 관찰학습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그냥 집단 실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10명이 동그랗게 앉아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둘러싸서 우리가 집단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더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또 관찰조의 입장에서도 이게 소리가 이렇게 막 원활하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그 과정이 생각만큼 관찰이 좀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실습조와 관찰조를 번갈아 실시하면서 관찰학습을 하는 거는 집단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일반경을 통한 관찰인데 일반경은 한쪽에서는 저쪽이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걸 우리가 일반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습조 관찰조는 실습한 사람들이 내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지만 일반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실습하는 사람들이 관찰하는 사람의 존재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런 부담감 없이 실습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집단 상담 동영상 시청인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줬던 코리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집단 상담이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하는 게 좋은지 관찰을 위한 지침이 170조 글상자 4-6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집단원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많은 과정적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리고 진단적 논의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이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실습조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집단 리더가 개입을 어떻게 했고 그 개입이 어떤 면에서 적절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습조에 참여한 집단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다. 이거는 실습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적 논의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집단 작업에 유용한 집단 관찰 대상이 글상자 4-7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관찰하실 때 주로 어떤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관찰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비슷하게 고려사항이 글상자 4-8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찰 지침, 관찰 대상, 고려사항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실습 집단 하실 때 관찰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관찰을 해서 그 성찰 보고서, 경험 보고서에 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교육과 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슈퍼비전인데 슈퍼비전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슈퍼바이저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리더로서 나의 모습이 어떻고 리더로서 나의 특성이 어떠한지 집단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그런 기술, 기법,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에서도 역전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역전이라는 것은 리더가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이 만나게 됐을 때 그 집단원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감정을 느낀다거나 좀 불편한 마음이 든다거나 이런 아니면 혹은 너무 호감이 많이 간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다른 집단원과 다르게 좀 더 나타날 때 우리가 이거를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전이도 무작정 느끼면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역전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 역전이가 방해할 테니 뭐 느끼면 안 돼라고 억압을 하기보다는 이 역전이를 빨리 알아차리고 이 역전이를 다루어서 이런 부분이 집단 상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집단 상담자의 전문성.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상담 경험이에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이랑 좀 다르지만 그 전에 일단 개인 상담을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 상담 경험도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가 내담자로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고요. 하나는 내가 상담자로서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뭘 더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내가 내담자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상담자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네, 내담자 경험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하기 전에도 내가 내담자로서 그 상담을 받아볼 때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상담 선생님이 공감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책에서 나왔던 이런 질문을 실제로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담자로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상담자로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상담자 아니지만 내담자로 상담을 받으면서 이후에 상담 전문가로서 살아갈 나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뭐 역전이나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내가 상담을 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뭐 등등 또 리더로서 내가 나중에 역할을 할 거나 기능을 할 때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가 없을지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로서의 경험도 중요한데 일단 집단 상담은 여러 명이랑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개인 상담은 1대1 상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세팅에서 내담자에게 개입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담자 경험, 상담자 경험이 좀 어느 정도 괜찮게 충분히 된 것 같다 하면 이제 또 집단 상담 경험도 필요하겠죠. 집단 상담은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경험이다. 개인 상담하고는 다른 역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필요한데 내가 집단 상담 경험을 그러니까 참여해 본 경험도 없이 리더로서 집단을 운영하는 것은 좀 윤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단 계획 및 조직 능력이에요. 그래서 집단의 목적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일정을 조직할 수 있는지 읽어보시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이 기말 때 집단 이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기획서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집단 리더로서 필요한 조건들에 해당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담 심리치료 이론에 관한 지식인데 너무 이것도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집단을 잘 운영하고 작업을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론이 또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도 알고 또 그 이론을 임상적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론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론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에 관한 폭넓은 식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치유되고 회복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원의 발달 과정에 따른 과업, 발달 단계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한 과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 뭐 밑에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인간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할 때 집단에서 리더가 어느 방향으로 개입해야 될지를 빨리 흐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교재에 보시면 집단 상담 실습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하거든요. 177쪽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집단 상담 실습생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179쪽 글상자 4-10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까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집단 상담 경험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집단을 리더를 할 거라면 처음부터 뭐 10명, 12명의 집단을 운영하는 건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4-5명 정도로 집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차 집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뭐 8명, 10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집단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비구조화 집단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구조화 집단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의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쌓은 다음에 또 비구조화 집단도 많이 가보고, 아, 비구조화 집단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이런 것들도 리더로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집단 리더십인데요. 교재는 182쪽을 보시면 되고, 집단 리더도 리더십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로서, 그냥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십 구성 요소를 보면 상호호혜, 교류와 사회적 교환, 변형, 협력, 적응과 목표 추구 이렇게 5가지가 교재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 상호호혜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상호호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서로 의사적인 소통, 교류, 사회적 교환이 잘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변형이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변형이라는 말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조직, 집단 안에서 뭔가 변화하고 싶고, 개선되고 싶고, 좀 달라지고 싶고, 이런. 그래서 변화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뭐 협력이나 적응, 목표 추구는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집단 리더십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183쪽에 보면 글상자 4-12에 초심 집단 상담자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자기 대화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심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면서 좀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기술이나 기법을 써야 되지? 그리고 이제 집단 시작할 때, 자, 이제 서로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볼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말을 잘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침묵도 언제 깨야 될까? 내가 1분 정도 기다렸다 깨야 될까? 2분이나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침묵을 깨야 될까? 이런 것들도 집단 상담자가 초심일 때는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집단 리더는 그 리더 한 명 한 명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리더를 할 때는 저만의 또 스타일이나 특성이 드러나게 될 텐데, 리더마다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 스타일이 되게 또 집단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리더의 특성을 토대로 이 리더십을 크게 이렇게 유형을 묶어보면 민주형, 독단형, 방임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형입니다. 민주형. 민주형 리더십은 집단 운영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주는 그런 리더십이고, 교재 185쪽에 글상자 4-13에 보시면 특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갑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인간 중심 그 이론에서의 태도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내담자 중심이라고 안 하고 집단 중심이라고 하죠. 집단 중심적 또는 비지시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단형인데요.
독단형 리더십은 리더가 이제 자기가 좀 이걸 집단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형에서는 좀 더 집단원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한다면 독단형은 리더가 좀 권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글상자 4-14에서도 독단형 리더십의 특징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방임형은 리더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리더십인데, 사실 원래부터 소극적이라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비지시적인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에 좀 집단원들이 뭔가 하게끔 기다려주고 하다 보니, 또는 너무 초심이라서 집단을 하다가 집단원이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적절하게 개입을 못한다거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 잘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방임형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럴 때는 집단원들이 사실은 좀 리더에게 불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내가 집단에 뭐하러 왔지? 이 집단에서 잘 되는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집단 리더십을 어떻게 증진하느냐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 기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을 하실 때 좀 부담이 되면 집단원으로서 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집단에 좀 참여를 시키는 거죠. 약간 뭐 보조 리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집단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하면 리더를 하기가 좀 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집단 과정의 중요성 인식인데, 집단은 내용과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보다 과정이 집단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집단 규모와 목표 설정인데,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량 정도로, 그래서 뭐 한 6, 7명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집단의 목표도 너무 과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셔야 되고요. 또 집단원들의 자발적 참여 권장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집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하는데, 리더가 이걸 자꾸 권장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집단원들이 알아서 잘 참여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집단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면서 집단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을 녹음하거나 녹화를 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집단 끝나고 들어보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공동 리더십으로 넘어갈 건데요. 공동 리더십 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191쪽 보시면 집단 평가의 영역별 문항 예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집단 종결 부분에서 평가는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공동 리더십으로 넘어가면, 공동 리더십은 리더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리더가 2명 혹은 그 이상인데, 거의 2명까지지 그 이상의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같이 똑같이 공동 리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더와 보조 리더 이렇게 조금은 수직적인 관계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초심 상담자들이 보조 리더를 맡고 숙련된 상담자가 리더를 맡고 이렇게 좀 위계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 리더십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공동 리더십을 했을 때 장점은 리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소진 가능성이 줄고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집단 끝나면 논의를 합니다. 우리 집단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보조 리더 입장에서는 리더의 그 집단 리더십을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 리더십의 제한점은 아무래도 한 명씩 한 집단을 맡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력 활용에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집단 상담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리더가 그게 위계적인 상황일 때는 덜한데 둘이 대등한 입장으로 집단 리더를 할 때는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면 집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가 있어요. 또 집단원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경쟁심이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예시들은 여러분이 199쪽에 교재에도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명이 리더를 하다 보니까 각각 또 집단을 편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리더십을 하다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아쉬운 면들도 생겨나는데, 이걸 위한 제한점 극복 방안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이제 리더의 문제 행동 네 가지까지 보면 마무리를 할 텐데, 리더가 집단에서 너무 과하게 개입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처음 하실 때는 뭐가 과한 개입이고 뭐가 소극적인 개입인지를 잘 구분하기 힘들 텐데, 리더가 모든 하나하나에 다 개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교재에 한번 예시를 보세요. 두 번째는 리더의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집단을 하다 보면 집단원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불편한,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리더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집단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나 리더가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한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걸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하면 리더도 또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집단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시도 교재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숙련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방인데, 자기 개방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집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리더가 너무 많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 집단의 시간은 집단원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리더는 필요한 만큼만 자기 개방을 적절히 해야지, 집단원들처럼 자기가 무슨 집단원인 것처럼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폐쇄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집단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인 내용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인데, 네. 이거는 리더가 과도하게 개방을 하는 것도 안 좋지만 과도하게 내 얘기를 집단에서 안 꺼내려고 하는 것도 또 집단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과도하게 개방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폐쇄적이어도 안 되고 적절한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집단 상담자의 자기 개방을 위한 지침이 205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단 상담자 챕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교재에 예시나 글상자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내가 나중에 집단 리더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